대한민국은 또 대단히 재밌는 게 변화를 또 잘 적응을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일본은 부자가 된다면 늙어가기 시작했고, 한국은 늙어가면서 부자가 되고 있고,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여러분,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기 유튜버이자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 세계 각국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무료 나눔해주고 계신 최준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올해 인류학자이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인 그레천 바크가 저술한 그리드를 국내 완역본으로 출간해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 변화와 투자 인사이트, 에너지의 미래를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을 다룬쳐서 인비지블 차이나를 소개해 주시면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이제 거론해 주셨는데요. 중국이 중진국의 덫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비율을 이제 제고하는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중국이 중진국의 덫을 벗어나는데 중등교육까지 다룰 정도로 중요한 요인일까요? 일단은 이제 중등교육,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우리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대학교육, 고등교육이라는 것들은 어느 사회나 좀 작은 존재지요. 그러면 사회의 많은 허리를 담당하는 쪽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 정도를 마무리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종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마지막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가 한 단계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성과를 이제 거둘 수 있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아주 좋은 이제 명품 같은 경우를 왜 우리는 못 만들까? 예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왜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독일이나 이런 해외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곰곰 생각해보면 그냥 플랜트 들여오고 장비 들여오고 똑같이 교육받아서 프로세싱 하면은 똑같은 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눈높이,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 줘야 내가 이 정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좀 곤란해 라는 이제 그런 눈높이도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중등교육이라는 것들은 뭔가를 이제 문서라든지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교육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하다라는 것들은 실제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대졸자라든지 아주 고학력자들이 좋은 샘플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상적인 라인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이분 중간 허리에 이제 역할들이 되게 필요한데 중국이 여기가 이제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비저블 차이나에서는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등교육을 마치는 비율 자체도 어떻게 보면 터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중등교육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투자의 수준,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업에 있는 그 중등교육에 현재 있는 학생들의 어떤 열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한 명의 천재가 세계를 뭐 한 국가를 먹여 살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반면에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수준이 균등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서방권의 선진국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선진국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제 전제로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선진국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달성된 적이 없는데, 중국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경제적 뭐 부를 더 축적을 해서 더 나름대로의 그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장되고 하는 이러한 체제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뭐 중국이 뒤로 후퇴한다든지 몰락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국가 체제로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대기업에 관련한 규제를 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중국 투자하기가 너무 무섭다 이런 의견이 많으세요.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중국의 투자로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좀 조언을? 글쎄요, 뭐 저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최근 중국 정부의 흐름을 보면 명확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대표되는 어떠한 이러한 쪽은 상당히 이제 압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중산층이나 이제 서민층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출을 강요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철퇴를 내리고 있죠. 대신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아직 살아 있고요. 보면 그걸 토대로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음을 고려를 해볼 때, 중국의 어떤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라든지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 꽤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잠시 잊혀졌던 그러한 중국의 대형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쪽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또 공교롭게도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이제 규정한 선진국 그룹에 한국이 이제 기후 설립 이래 최초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국민 개개인,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의사결정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 현실을 잘 못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나? 우리가 어디 좋은 식당에 가면 갑자기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까마득하게 바라보던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앉아 있을 때 그 어색함.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러한 감정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고요. 그것도 어정쩡한 선진국도 아니고 분명한 리치 컨트리라고 이제 다들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한테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잔뜩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제사회의 기여라든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정비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급속한 노령화, 고령화를 이제 겪고 있다 보니까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정비를 이제 해야겠죠. 사실 남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또 대단히 재밌는 게 변화를 또 잘 적응을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일본은 부자가 된다면 늙어가기 시작했고, 한국은 늙어가면서 부자가 되고 있고,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보다 적극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산업의 탈중국 프로세스가 좀 포스트 차이나를 찾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탈중국 프로세스가 어느 단계까지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탈중국 대기업 어떤 사업장들의 이제 중국 이탈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드 이후에 한방 충격을 크게 먹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약을 이제 미리 먹은 이제 셈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완벽하게 결별을 하거나 이제 그럴 수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뭐 1-20년간은 충분히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견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중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어떤 그런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정치적으로 봤을 땐 대립하고 뭔가 견제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도록 지금 전 세계가 한 20년 동안 지금 딱 서로가 이제 결합되어 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중국 내에서 생산 비용 이제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남아, 뭐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역으로의 사업체 이전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가질 수 있는 롤들이나 역할들은 꽤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그냥 이제 중국에서 탈출 이걸로만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과거의 시스템에서 어차피 중국이 고도화됐을 때 우리도 같이 고도화되면서 서로의 역할은 이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는 계속되지 않을까. 단지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경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호주의 한 학자는 다른 이제 기타 서방권 우방국들한테도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계속 쏟아내는 강경 발언을 검토를 하면은 과연 한국도 이미 중국과 회색지대 전쟁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드 이후에 이제 상당한 이제 압박이 있었고 경제적 충격이 이제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강압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뭐 특별히 더 강압적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는 호주와 달리 이제 가까이 영토를 가까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아직 미해결된 과제들이 있어요. 서해 이제 그 해상 경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은 이제 필요하죠. 근데 단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너무 위축돼서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보는 희한한 좀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이제 논의를 하자라는 자세를 우리가 갖추는 게 급선무인데 지난 한 10년, 한 20년간 우리가 너무 이제 저자세로 일관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스로 너무 소국 마인드를 이제 갖췄다는 말씀. 그렇죠. 중국은 뭐 언제나 그렇지만 당당한 나라에는 같이 또 맞춰주는 또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국가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절묘한 이제 위치와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쪽에서 압박이 있을 때 그거를 압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받아칠 어떤 그러한 기회라든지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여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사실 최근 수년간 중국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비호감과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한일 양국 간 그 공동 대응이 부진한 이유는 좀 무엇 때문인가요? 일단은 이제 양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양국 간 교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서로가 이제 친숙하게 이제 느껴지는 단계는 이제 돼 있고, 여러 가지 교류도 이제 조만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발목을 좀 잡혀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로 받아들이는데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낮춰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도와줘야 될 나라, 한참 밑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이제 해왔고요. 우리도 보면은 세대 간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저보다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일본은 까마득한 선진국이고요. 저처럼 이제 나이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위지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청년이라든지 젊은 층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한 나라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세대 간에 완전히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떠한 하나의 이 관점을 취해서 변화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한 15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랑 대등한 관계에 와 있다는 것들을 잘 아직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동병상련을 하면서 협력 관계가 다시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옆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항상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일본이 이제 정상국가,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한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한 30년 동안 지금 이제 지켜보는 바로는 좀 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전략적 경쟁법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군사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강화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를 살려서 나갈 만큼의 역량이 지금 있을까? 왜냐면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자위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어떠한 그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단지 이제 일본이 어떻게든 중국의 압박이라든지 위협에 맞서서 과거와는 다른 이제 장거리 무기를 도입한다든지 일정 부분 군사력을 증강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한테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보는 건 또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거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다른 이제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좀 강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또 일본과 주로 경쟁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또 해외 진출인데요. 특히 이제 동남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베트남. 지금 이미 베트남에 진출할 만큼 이제 많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뭔가 투자를 할 만한 기회가 뭔가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뭐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제일 많은 투자를 한 국가고 긴밀한 이제 협력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의 아세안 다른 국가들이 질투와 시기를 할 정도로 왜 베트남만 특별 대접을 해주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이제 긴밀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베트남 경제가 앞으로 과연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희한하게 이 베트남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사회주의 국가답지 않게 좀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긴 나라인데 남북을 잇는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늦고 그다음에 도시화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OC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베트남의 이제 발목을 이제 잡을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 뒤집어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어떤 그런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베트남 내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무조건 이제 한국제가 좋다라는 데서 벗어나서 상당히 이제 벌써 눈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우리가 무조건 갖다 놓으면 되지라는 인식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중산층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 중산층의 소비 수준에 맞는 거기 맞는 현지화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이라는 어떤 영향력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남아시아라는 이런 권역을 새롭게 만들어낸,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주체가 이제 일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본이 한 4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동남아의 어떤 맹주, 리더 역할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아성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점유율을 이제 급속히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와 동남아의 관계는 되게 이제 강화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스스로의 리스크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다양성들을 적절하게 수용할 자세가 돼 있나 이런 면들은 우리 스스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이제 최근 사실 한국은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이제 인구가 늘어난 상태인데 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좀 성숙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우리 인구가 이제 5천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외국인 비중이 5%는 이제 넘어 있죠. 확실하게 넘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지만 이 추세는 이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이나 대도시, 특히 서울이죠. 수도권,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도 이미 몇몇 구는 외국인 비중이 벌써 10%를 넘어섰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뭐 피부색이 진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충남이나 이런 지역들 가보면 실제로 저도 이제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주변 이제 오래된 지역에 가보면 전통시장에 쌀국수집이 항상 있어요. 베트남 분이 영업하시는. 그 다음에 실제로 농업 현장에 가봐도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론이라든지 주요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 눈에 외국인, 그다음에 특히 동남아, 우리와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신 분들이 잘 눈에 안 띌 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세계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지금 격렬하게 겪고 있고 그분들과 같이 사는 법을 알고 있어요. 괜히 이제 우리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만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사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번 올림픽 정도 되면 아마 피부색이 다른 이제 친구들이 대한민국 태극 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인식을 이제 바꿔 나가는 노력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